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임정빈입니다. 지난 11월 초까지의 쇠고기 수입량이 이미 2017년 작년 수준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산 수입육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면서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축산관측팀장과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그 수입육에 이렇게 수입이 많이 되는 이런 현황과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올해 수입된 축산물의 양을 보니까 이 수입육의 공세가 생각보다 거센 것 같습니다. 이미 쇠고기 시장에서는 수입육의 점유율이 60%를 넘었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수입량이 상당히 많이 늘은 상태인데요. 지금 11월 달까지 쇠고기 수입량을 살펴보면 38만 톤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이는 어떤 수준이냐면은 2016년 한 해 전체 36만 톤이 수입됐는데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돼지만 놓고 보더라도 그 올해 11월 달까지 작년보다 25%나 증가한 약 42만 톤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21% 정도 증가한 11만 톤 정도 수입이 되었는데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은 올해 그 육류 수입량 자체만 놓고 보면 시장 개방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도 수입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국내산 육류의 자급률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쇠고기 자급률이 작년보다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올해 11월 달까지 이제 국내산에서 그 쇠고기 생산량 자체가 작년보다는 소폭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작년에 그 쇠고기 국내산 자급률이 41%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올해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약 30%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급률을 살펴보면은 국내 소고기 생산량을 단기간에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사육관리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전적으로 수입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축산물 수입은 제가 판단하건대 주요 축산 강국, 예를 들면 칠레나 또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들과 저희가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FTA 체결이라는 것이 이런 축산물 시장의 시장 개방 확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이런 그 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뭐 특별한 이유는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국내적으로 보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수급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 국내산 축산물이 사실 그 가축질병이라든가 어떤 살충제 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수입 축산물에는 어떻게 보면은 수입량을 늘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 가축 질병, 부제역이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의 좀 약간 식품 안전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떨어뜨린 것이 오히려 수입육의 선호를 높이는 이런 거로 작용했다는 것이군요. 네네. 또 그 이외에도 뭐 축산물의 어떤 수출국들이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 이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된 건 없을까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BSE 발생 이전 그 쇠고기 수입량을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원산지보다는 최근에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가격과 맛에 이런 소비 기준을 바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산도 냉장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청정 이미지에 그 주로 호소한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소고기 영양에 또 초점을 맞춰가지고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목초 사육 그 소고기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이 수입육에 대한 우선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많이 줄었고 또 이 수출국들이 또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해서 아마 수입이 최근에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근데 특히 그 쇠고기의 경우 이 수입산이 이렇게 우리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거는 수입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요. 우선 그 상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입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출 대국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생산된 게 남아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산비에서 경쟁력이 국내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막상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산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뭐 AT에서 발표되는 가격 자료를 보더라도 냉장육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하고 약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냉동육 같은 경우에는 수입 냉동육이 국내산에 비해서는 한 5배 정도는 더 저렴한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2배에서 5배까지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네네. 가격이 그러니까 수입산이 싸다는 얘기군요. 네네. 그것이 아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과거에는 저도 그렇지만 외식업계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외식을 할 때 주로 수입산 등심이나 갈비 위주로 제가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통계상으로도 과거에는 하여튼 이렇게 외식업계에서 주로 파는 등심이나 갈비 등이 주로 수입산 쇠고기였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하여튼 매우 다양한 부위에 걸쳐서 이 우리의 가정용 식탁까지도 잠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상황은 어떤가요? 실제로 과거에 그 등심 위주 어떻게 보면은 구이용 문화가 우리 그 소고기 문화를 지배를 좀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불고기라든가 전골, 국거리 이런 부분들도 수입육 쪽에서는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다리살이라든가 목심,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육 쪽에도 시장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은 2012년에 이제 약 그 앞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28,000톤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4만 톤 이상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한 2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목심 같은 경우에도 17,000톤에서 한 32,000톤까지 늘어나면서 약 70%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등심 수입량을 따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2년에 36,000톤이었던 것이 작년 2017년에 39,000톤으로 약 7%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그동안에 이제 등심 위주의 어떤 수입육 문화, 그 수입육 구이용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불고기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 확대 전이된 그런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부위에 걸쳐서도 하여튼 수입이 많이 네네. 되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는 하여튼 쇠고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아마 한우 산업이 그래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쇠고기 수입이 많이 이게 수입이 되면 이게 국내 시장에 쇠고기 자급률이 떨어지고 국내산 쇠고기가요. 그렇다면 그거를 생산해내는 우리 한우 산업에 좀 영향이 있을 네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일부에서는 한우의 우리 생산 기반이 좀 더 이렇게
잠식당하고 또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수입 쇠고기가 국내산 소비 기반을 빠르게 잠식하면 결국 우리 한우 산업에도 그 생산 기반이 무너질 우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은 수입 쇠고기가 늘어나게 되면 국내산 소비 기반이 잠식이 되고 그러면서 국내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한우 그 생산하시는 농가분들도 앞으로 소를 키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이 생기면서 어떤 기반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 또 유통업체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주부분들도 이제 그 망설임 없이 좀 수입육에 대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과도한 말이긴 하지만은 좀 뭐 한우 고기의 그 소비 기반이 붕괴되는 게 좀 시간 문제다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그 유통업체들 그 육류 매대를 살펴보면 수입육 매대가 이제 그 국내산 그 육류 매대보다는 좀 더 더 커지고 있나요?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약간 위기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수입 쇠고기로부터 우리 국내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수입육과 수입산 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가 부위별로 가격 차이가 다르지만 네네. 2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난다니 우리가 이제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럼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소비자분들 상당수는 이제 한우에 대한 그 맛과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비싸다는 인식이 좀 많이 강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한우 그 종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래도 여전히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그 어떤 그 비용 절감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좀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그 도입될 등급제 개편과 관련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등급이 조금 다소 완화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사육 기간을 좀 줄이면서 그 사료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모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정착이 좀 되면은 그래도 비용 절감을 통해 가지고 가격 인하 요인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저희가 그 품질의 고급화라든가 차별화 이런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품질 면에서는 좀 더 그 소비자들한테는 또 외면을 받지 않는 그러면서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이 고공행진하지 않도록 이렇게 일정 부분 수급 조절이 가능한 좀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쇠고기, 그러니까 한우를 기르는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우선 초창기에는 송아지를 입식하는 비용, 네네. 또 그걸 기르기 위해서는 사료 비용, 네네. 또 그거와 수반되는 당연히 인건비겠죠. 네네. 이 세 가지 측면이 제가 볼 때 가장 큰 비용적으로 네네.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걸 좀 꼭지별로 설명해 주시면 네네. 우리가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좀 높이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또 이해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 그러면은 그 사료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그 대부분이 이제 수입되는 배합 사료라든가 수입 조사료를 쓰고는 있는데 이러한 조사료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뭐 그 조사료 자금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료비 쪽에서 좀 그 가격을 비용을 인하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송아지 가격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송아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고기소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때 제가 그 실제 그 소 한 마리를 출하하게 되면 그날 가서 뭐 단기 그 바로 송아지를 구매하지는 않겠지만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아지를 구매하기 때문에 송아지는 사실 고기소에 따라서 좀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송아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우시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일괄 사육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송아지를 직접 그 비육을 해서 내보내게 되면 일단 송아지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좀 그 절감할 수 예, 있다.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특별히 그 절감할 수 뭐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그 생산성을 높이는 또 생산비를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수입육 업체들의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응해서 우리 국산 쇠고기의 우수성, 품질이나 안전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노력은 있겠지만 뭐 어떤가요? 지금 실제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출 대국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특히 최근에는 또 SNS를 통해서 뭐 요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대대적인 홍보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한우 같은 경우에도 뭐 돼지도 그렇지만 자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한우의 날이라든가 뭐 삼삼데이라든가 그런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우리 소비자는 좀 그날만큼은 그 한우 고기를 좀 저렴하게 그리고 농가들은 매출을 올리는 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외에도 뭐 좀 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 좀 더 그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할인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그 한우 쇠고기의 어떤 우수성이나 이런 네네.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런데 하여튼 수입육의 국내 시장 이 확산이 비단 이 쇠고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다음은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네네. 최근에 저도 가보긴 했지만 이 돼지고기 시장에서 이 스페인산 이베리코라는 이런 수입산 돼지고기가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네네. 특히 그 우리 젊은 층에. 그래서 이런 그 프리미엄급 수입산 돼지고기라는 홍보를 하면서 우리 국산 돼지고기 시장도 굉장히 잠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돼지고기 시장은요? 네, 최근에 이베리코라는 그 스페인산 돼지고기가 큰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사실 이베리코가 스페인에서 그 생산되는 부분은 약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페인 쪽에서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 도토리를 먹였다는 이유로 그렇죠.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국내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 초기에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수입육이 이게 일시적인 유행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업계에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어떤 그 프리미엄급 돼지고기를 지금 시장에다 내놓을 예정으로 돼 있고 프랑스라든가 어떤 그 유럽 쪽의 여러 나라들이 뭐 그 로즈 포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미지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국내 시장에 좀 접근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베리코가 뭐 그 대명사로 이렇게 나타난 것뿐이지 다른 수출국들에서는 좀 더 그 어떤 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수출국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실제 이베리코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한돈을 취급하던 우리 그 음식점들이 이베리코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 정도. 그런 그 사례들도 지금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그 이베리코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베리코 돼지고기만 요새 유행처럼 번지는 줄 알았더니 미국이나 블란서 뭐 이런 네네네. 데에서도 이 돼지고기 프리미엄급 돼지고기 예. 시장을 좀 잠식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이 더 네네. 확대되고 있군요. 기존에 예. 기존에 그 뭐 벨기에라든가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삼겹살 수입됐던 삼겹살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무한 리필 쪽으로 이렇게 그 어떤
채널을 이용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었지만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한돈에는 좀 미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고급육 쪽으로 뭐 전환되면서 이제 한돈 시장에도 조금 위협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수출국들은 저금육 그 돼지고기 시장을 장식하고 또 이런 스페인이나 불란서나 미국 같은 데는 고급육을 하면 하여튼 우리 그 한돈 산업에 양돈 산업에 네네.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여튼 우리도 이 돼지고기 산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급육 생산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그 한돈 산업의 어떤 그뭐 육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 개선 노력이 좀 그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 같습니다. 육량 위주로 이렇게 발전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 육질 쪽으로 어떤 종돈이라든가 이런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도 그렇고 사료급여라든가 사양관리 이런 방법들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육질 쪽에 이렇게 그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급제가 완전히 정착이 돼 있는데 한돈 같은 경우에는 등급제 그 정산이 아니라 지금 지육 중량 위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등급제가 정착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소비자들이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돼지고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맛에 이제 맛과 가격에 이제 그 수입력도 어느 정도 거부감이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돈 산업 전체적으로 그 어떤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하여튼 뭐 육질이라든지 또 등급제를 전환하는지 또 가격이나 맛도 좀 신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특히 우리 축산 농가 입장에서 네네. 이런 어떤 사양 관리 또 이 가축 질병을 줄이는 노력 이런 거를 통해서도 또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조금 알려져 있는 게 그 환농이라는 어떤 그 왜 고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구제역 지금 백신 청정 구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제역 백신을 이제 목에다가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살의 수율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소비자들한테 또 이게 그 정보로 인지가 되면서 어떤 거부 반응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생산 단계에서 지금 백신 접종할 때 무침 주사기를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이 좀 모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목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여전히 뭐 소모성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돼지 업계에서는 그 뭐 가격이 최근에도 어느 정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돈 농가에서는 소모성 질병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농가 차원에서 좀 그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구제역이라는 또 질병이 또 발생하게 되면 어쨌든 그 소비자분들이 좀 거부감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념을 해가지고 그 농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중요하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여튼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이 수입육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해서 이야기 중인데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수입육 시장의 외연 확대, 그러니까 외국산 그 쇠고기나 돼지고기들이 우리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이런 현상은 결국 우리 축산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이걸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까요? 네, 이렇게 수입육 시장이 많이 확대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국내적인 그 가격 요인도 있지만은 그 소비자들의 그 어떤 식생활 패턴이 바뀐 건지 그런 어떤 유통 단계에서 어떤 그 뭐 수입 업체들의 어떤
그 행위들이 바뀐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연구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수입 축산물에 대한 어떤 그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고요. 그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좀 더 그 안정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모멘텀을 좀 드릴 수 있는 정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앞으로 좀 연구도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에서 이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증가도 해왔고 또 이 굉장히 그 높은 위상을 우리 축산업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최근과 같이 수입산 육류가 이 국내 시장을 잠식을 계속한다면 이 축산업의 위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뭐 다시 뭐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산 축산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수익 개방 이후에 정부 차원이든 생산자 단체든 끊임없는 노력을 좀 해왔는데 점차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그 수입률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품질적인 면에서는 그 과거의 차별화 고급화 전략을 그 통해 가지고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였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크게 그 뭐 투입 대비해서 그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소비자들이 그 우리 연구원의 그 소비자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내산에 대해서는 그 지불 의사가 한 두세 배 정도는 높게 나타나는 거로 봐서는 현재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소비자들하고 그 좀 그 소비자 의향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 부분 쪽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우리 국산 육류에 대해서 좀 프리미엄을 주려고 하는 네네. 지불의사라는 게 그런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때 좀 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또 소비자의 니드에 맞는 거를 생산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쇠고기가 이 WTO나 FTA가 체결될 이후에 이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쇠고기뿐만 아니라 이제 육류 그 수입이 증가하면서 또 우리 정부도 그거에 대응해서 이제 규모화 이런 정책을 썼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산 농가들이 이제 규모화되고 상업화되는 경향은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통계상으로 국산 축산 농가는 지난 한 15년 이상 동안 한 3분의 1로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원인은 뭐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소규모 농가의 구조 조정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농가가 한우를 키우게 되면 일정한 소득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 과잉 시기에 그 가격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IMF라든가 이런 외환위기 그런 시기를 다 겪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한계농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태고요. 특히 이제 FTA 관련해 가지고는 그 한우 쪽에서 폐업 지원이라든가 뭐 피해 보전 직불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그 소규모 농가들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대규모화라는 게 또 이 과거에 예를 들면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소를 뭐 20마리만 길러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그럼 점점 더 규모가 커지겠네요. 네. 그게 축종별로 어떤가요? 지금 그 전업농 규모를 살펴보면은 네. 그 정책적으로는 50두 한우 같은 경우는 50두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지금 그 농장 현실에서는 거의 100두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두 규모를 좀 전업농으로 좀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 2인 가족 뭐 부부 노동력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약 200두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 뭐 일정한 소득이 창출되면서 그러려면 경영을 이렇게 할 수 규모가 있다. 커야 되는군요. 예. 네. 그 얘기는 뭐 농가 입장에서는
훨씬 더 힘이 들어졌다는 얘기랑도 관계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 시간이 물론 뭐 그 시설들이 현대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노동 투입 시간 자체는 좀 그 뭐 줄어든 부분이 좀 있지만은 어떤 그 200두 정도가 최근에는 좀 그 부부가 경영하면서 할 수 있는 네,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규모군요. 네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수입육 공세가 이제 더 지속되고 또 강화되면은 이 축산 농가들이 하여튼 그 규모가 작은 데는 점점점 없어지고 또 이런 네네. 규모는 더 우리 내부적으로는 커지고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축종별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미 그 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열화라는 그 큰 흐름 속에서 규모화가 대부분 진행이 된 상태고요. 양동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규모화가 지금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 지금 그 한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2000년대 한 30만 농가에서 지금 한 8, 9만 농가까지 줄어든 상태거든요. 근데 그 좀 다른 축종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화되는 부분에서 어떤 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그 많이 진행이 된 반면에 특히 이제 한우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 번식하고 그 대규모 그 일괄 사육 농가 아니면은 대규모 비육 농가 이렇게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규모 번식 농가가 많이 그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번식 기반에 대한 우려, 뭐 붕괴 우려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뭐 지금 우려되는 것이 뭐 규모화되는 건 좋지만 우리의 그 영세 규모 혹은 중규모의 이런 그 한우 농가나 이런 축산 네네. 농가들이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이 축산 기반 자체의 붕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농촌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살아서 네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농촌의 어떤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것이 사실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그 축산 농가들 그래도 네네. 대규모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이게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대책에는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저희가 소위 이제 그 한우 업계에서는 그런 소규모 농가들을 조금 뭐 개미 군단이라 이런 표현도 좀 쓰고 그랬었는데 그런 개미 군단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 한우 산업의 어떤 번식 기반을 그 유지해 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규모화되면서 어떤 그 송아지 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뭐 한두 마리 키우는 분들보다는 어떤 그 뭐 그 관심도라든가 이 뭐 발정이라든가 이런 발정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못 하다 보니까 그 뭐 실제로 송아지 생산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그 소규모 번식 농가들을 위해서 사실 과거에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뭐 송아지 그 소규모 번식 농가들의 어떤 소득 안정 대책으로 그 이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조금 유명무실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좀 하게 되면은 그 다시 그 소규모로도 그 어느 정도 좀 마음 편하게 그 소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하여튼 소규모로 이 번식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이런 네네. 농가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좀 요새 붕괴되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참고로 올해가 유엔에서 이 소농 혹은 가족농의 가치를 그러니까 소농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아마 주창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이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소농과 가족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네네. 국제사회가 인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도 우리 축산업계에서 이 소규모 농가를 좀 다시 그래도 육성도 하고 또 이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 소규모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뭐 생산자 단체라든가 정부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소규모 농가들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정책에 그동안 소외돼 왔었잖아요. 우리가 규모화 전업화를 표방하면서
그런 그 정책 내부에 좀 이렇게 그 정책의 수혜자로서 그동안 좀 배제되었던 것들이 좀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내부화하면서 좀 더 우리가 그 어떤 그 소규모 농도 우리 그 축산업의 하나의 축이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뭐 피해 보전 앞서 말씀드렸던 피해 보전 직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뭐 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뭐 소득 안정화 방안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가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들의 역할과 기능이 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뭐 어떻습니까? 네, 생산자 단체 사실은 뭐 축종별로 모든 생산자 단체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수급 조절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뭐 역할들을 좀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번식 기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생축장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축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그 한우 산업의 번식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생산자 단체에서 또 얘기하는 부분들은 또 임대 축사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공공 소유를 통한 뭐 민간 경영 이런 구조의 번식구 단지를 조성하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 육류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들도 이렇게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우리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국산 농축산물이 선택을 받으면 사실 생존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축산업의 미래도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될 것 같고 또 선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현명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 자기가 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뭐 성능을 요구를 하든 과거에는 이제 가성비를 많이 따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국내 축산물의 어떤 특별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 뭐 성능 대비해서 마음의 만족도 그런 가심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나게 됐는데요. 이러한 그 어쨌든 국내 축산업이 그 전체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어떤 그 와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그 신뢰를 조금 잃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표방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라든가 생산자 단체 그리고 뭐 실제 키우는 사육하는 분들이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축산물의 경우에는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구제역이나 또 조류 인플루엔자랑 이런 가축 질병이 우리가 매년 되풀이되면서 이 안전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또 소비자들의 신뢰 문제도 항상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가축 분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가축 특히 이 축종별로는 좀 다르지만 이 네. 가축 분뇨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 뭐 악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원 제기도 되고 우리 어떤 그 부정적 이미지로 네네. 이렇게 소비자들, 우리 또 혹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거나 또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또 견해를 좀 예. 사실 축산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악취와 질병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올해 그 축산업 근본 대책 개선 TF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그 어떤 악취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적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오폐수 처리 부분 그리고 그 실제 사육하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깨끗한 농장 만들기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정부에서도 조만간 아마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발표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축산업이 이제 어쨌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악취와 이 질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그런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업계 전체가 경각심을 좀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축산업 부분에 지금 위기적인 그 우려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위기는 또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다가오는 내년도 2019년에는 우리 축산업에게도 뭐 위기도 있지만 또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위기와 기회가 우리 축산업에 있을지 좀 한번 전망을 좀 해보시죠. 네, 사실 2018년 한 해도 그렇지만 2017년이 가장 이슈가 좀 많았었고요. 2018년은 그래도 올해는 조금 무난히 넘어가는, 아직까지도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뭐 야생 조류에서 이렇게 일부 나고 있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그 안 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 2019년도에 대해서 그 수급적인 측면하고 좀 제도적인 측면을 나눠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 출하 대기 중인 마리수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해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격이 좀 하락할. 네네네.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 그 뭐 생산비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내년에도 그 앞으로 출하될 돼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한우 같이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가격이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도 수입육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내년에도 좀 지속적으로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도 미허가 축사 부분이 좀 그 연기가 됐잖아요. 1년 유예 기간을 받았잖아요. 내년에도 이제 미허가 축사 부분은 그 뭐 앞으로 또 연기하느냐 또 뭐 그 강행하느냐를 놓고 이제 그 좀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금 쪽에서는 이제 이력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이력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그 농장 단위라든가 어떤 뭐 생산 단계에서 그 이력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한우 쪽에서는 등급제 개편이 좀 농가분들이 좀 이렇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란 쪽에서는 그동안 워낙 그 살충제 검출이라는 어떤 그 큰 이슈를 맡다 보니까 그 식약처에서는 이제 계란에다가 산란 일자를 표기하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어쨌든 소비자 신뢰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동안 올 한 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수입육의 어떤 공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 축산업 내부에 이렇게 올바르게 좀 정착이 되면 그래도 국민의 신뢰를 계속 받으면서 그 산업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궁금해서 네네. 여쭤보는 건데 그 쇠고기 등급제가 예전에는 그 마블링이라 해서 좀 약간 기름이라 하여튼 그런 게 많이 들은 게 좀 등급이 좋았는데 그런 게 바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 소고기 등급제 변화의 주요 골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과거에는 이제 지방에 대한 그 마블링 스코어에 대한 부분이 그 높으면 높을수록 그 등급이 높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조금 덜 끼더라도 그 등급이 좀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입장하고 또 소비자 입장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결국 큰 흐름은 뭐 지방이 많을수록 그 지금까지는 고급육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지방이 좀 덜 끼더라도 우리가 그 등급에서 어느 정도 좀 고등급을 받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기름을 그 뭐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출하 원량을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 사료비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뭐 조기 출하라든가 그 과거에 이제 30개월령 이상 키우던 부분들을
뭐 1, 2개월 정도는 단축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서는 투 플러스가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분은 원 플러스를 먹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네. 지방이 너무 껴갖고 네네. 가격은 비싸고 몸에도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뭐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한류 열풍도 있고 네네. 또 요새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한우 쇠고기든 또 우리 한돈 돼지고기 네네. 삼겹살이든 이런 걸 많이 먹어보기 또 네네. 치킨도 그렇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열풍을 타고 또 우리 이 국내 축산업이 축종별로 경쟁력을 높이다 보면 수출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가 한우를 홍콩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실제 저희가 출장을 가서 보니까 어떤 대형 유통점에서 킬로그램당 약 3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와규를 보니까 한 35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고 호주산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0만 원대에서 팔리고 있는 거로 봐서 사실 수출 쪽의 부분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좀 쓰게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고급화 전략에서 좀 뭐 탈출구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류 소비량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을 외국산 축산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사라진 데다 가성비 트렌드와 맞물린 결과입니다. 반면에 국내산 축산물은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가축 질병이나 안전성 논란과 함께 축산 환경에 대한 규제 등 악재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높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산자와 유통인이 함께 강력히 자구책을 추진해내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